어디서 왔죠? 라르손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인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인수의 대답을 들은 라르손의 시선이 볼품없어 보이는 인수의 전신을 쓱 한번 훑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아무리 봐도 북한 같은데. 라르손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어요. 마치 인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첫 마디부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인수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려고 했지만 여전히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라르손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어요. 그리고는 동료 직원을 힐끔 쳐다보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인수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요즘 탈북자들이 한국인이라고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조선족들도 골치 아프고요. 한국 근처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벌레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만 힘든 거라고요. 냉소적인 라르손의 말투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배어 있었습니다. 인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린 시절 들었던 월남민, 간첩의 자식이라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차별적인 시선은 유럽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시아의 그것과는 또 다른 비참함이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인수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만들 수는 없었어요. 방문 목적이 뭐죠? 이번에는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인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라르손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로 큰 웃음이었어요. 노벨상이라고요? 당신이요? 그 거지 같은 꼴로 노벨상에 참석하러 간다고요? 말 보고 그걸 믿으라고? 인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40년간 쌓아온 연구와 노력이 한순간에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봐요. 거짓말은 죄라는 거 모르세요? 노인네가 누굴 속이려고. 하여간 옐로우 몽키들은 천한 속성이 변하질 않는다니까. 라르손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시아인을 깔보는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오후 2시. 인수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꼭 끌어안고 출국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67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키 163cm의 작은 체구 때문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김 연구원이 감회 어린 표정으로 인수를 바라봤어요. 40년간 함께 연구해온 제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인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개월 전 새벽 3시에 걸려온 그 전화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걸려온 축하 전화였죠.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아니,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양자 컴퓨터 이론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다니. 그것도 동양인 최초로 말이에요. 공항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수를 힐끗 쳐다봤어요. 헝클어진 백발, 테이프로 붙인 안경테, 20년은 좋게 입었을 것 같은 낡은 정장. 도저히 세계적인 석학으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죠. 지나가던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와 길을 잃었는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혹시 길을 잃으셨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구나. 인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르신, 맞으시죠?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여권을 여러 번 들여다봤어요. 노벨상 위원회에서 보내준 1등석 티켓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어르신이 정말 비즈니스석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인수는 가만히 기다렸어요. 평생 이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인수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1950년 12월 생후 3개월이었던 자신을 품에 안고 흥남부두에서 배에 오르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물론 인수는 그때를 기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수없이 들려주셨던 그날의 이야기는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추위에 떨면서도 인수를 꼭 안고 배에 올랐다고 하셨어요. 살기 위해 고향을 등진 것이었죠. 언젠가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그 이야기 끝에 덧붙이시곤 했어요. 인수는 특별한 아이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죠. 비행기 좌석에 앉은 인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야. 언젠가는 온 세상이 인정해 줄 날이 올 거란다. 인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고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 전 미국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누구 하나 인수를 알아봐 주지 않았어요. 작은 체구의 수줍은 성격, 거기다 실향민 출신이라는 배경까지. 학계에서도 항상 구석진 자리였죠. 동료, 교수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1980년대 한국에서 양자 컴퓨터 이론은 그저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양자역학 연구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며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인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좁은 연구실에서 혼자 밤새워 연구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연구비가 떨어져서 자비로 실험을 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이 힘이 되었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요. 승무원이 다가와서 음료를 드릴지 물었어요. 인수는 공손하게 물 한 잔만 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승무원의 따뜻한 미소가 고마웠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스톡홀름까지는 11시간. 인수는 서류 가방을 열어 노벨상 위원회에서 보내온 초청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has decided to award the Nobel Prize in Physics 2024 to Professor Park In-soo.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는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박인수 교수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도 중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자신이 해냈다는 것이 말이에요. 김 연구원이 공항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번 수상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국인 최초이자 동양인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것이라고 온 나라가 주목하고 있다고 했었죠. 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러워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부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40년간의 외로운 연구가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가면서 한국의 하늘이 점점 멀어졌어요.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 같은 반 아이들이 놀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월남민이라고 아버지가 간첩이 아니냐고 놀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인수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죠. 어머니는 그런 인수를 꼭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라고. 인수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67세가 된 인수에게도 그런 시선들은 여전했어요. 작은 체구, 수수한 차림새. 사람들은 여전히 인수를 평범한 노인으로만 봤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세계가 인정한 과학자로서 스웨덴 땅을 밟게 되는 거니까요.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잠시 후 스톡홀름 아를란다 공항에 착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수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도착이네요. 인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창밖으로 스웨덴의 숲과 호수들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인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과연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진정한 과학자로 인정해줄까요? 아니면 여전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어요. 인수는 서류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연구, 인생의 결실이 들어 있었어요. 노벨상 초청장, 수상 논문,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까지. 인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세상이 인정해준다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요. 눈가에 촉촉한 것이 맺혔습니다. 좌석 벨트를 풀고 일어서는 순간 인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당당하게 걸어가자고. 자신은 대한민국의 박인수이고 실향민의 아들이지만 세계가 인정한 과학자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인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무시하는 나를 유럽에서는 다르게 봐줄까? 평등한 사회라고 공공연히 떠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차별이 가장 심한 이곳에서 나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 입국장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수는 가방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메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괜찮다고, 자신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되뇌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낯선 땅에서 또다시 무시당하고 차별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죠. 인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40년간 쌓아온 연구 실력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당당함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지켜봐 달라고, 이번에는 정말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인수는 알지 못했어요. 몇 시간 후 자신에게 닥칠 시련을, 그리고 그 시련이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스톡홀름 아를란다 공항 입국장. 오후 4시 30분. 인수는 긴 줄 맨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는 수십 명의 승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키가 크고 금발인 유럽인들이었죠. 인수의 작은 체구는 그들 사이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어른들 사이에 끼인 아이처럼 말이에요.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어요. 인수는 앞 사람들이 입국 심사를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백인 가족들은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받고 쉽게 통과했어요. 여권을 보여주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도장을 받고 나가는 게 전부였죠. 참 쉽게 지나가는구나. 인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의 차례가 되면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인수의 차례가 왔어요. 앞으로 한 걸음 나서는 순간 입국 심사관의 차가운 시선이 인수를 훑어봤습니다. 심사관은 45세 정도로 보이는 스웨덴 남성이었어요. 이름표에는 에릭 라르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전형적인
북유럽인의 모습이었죠. 라르손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시아인을 보는 그의 표정에는 명백한 경계심과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수는 여권을 내밀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라르손이 여권을 받아들더니 인수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의 시선은 마치 범죄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왔죠? 라르손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인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인수의 대답을 들은 라르손의 시선이 볼품없어 보이는 인수의 전신을 쓱 한번 훑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아무리 봐도 북한 같은데. 라르손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어요. 마치 인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첫 마디부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인수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려고 했지만 여전히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라르손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어요. 그리고는 동료 직원을 힐끔 쳐다보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인수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요즘 탈북자들이 한국인이라고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조선족들도 골치 아프고요. 한국 근처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벌레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만 힘든 거라고요. 라르손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배어 있었습니다. 인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받았던 놀림이 떠올랐습니다. 월남민, 간첩의 자식이라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차별적인 시선은 유럽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놓고 노골적인 것이 은근히 따돌리는 아시아의 그것과는 또 다른 비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방문 목적이 뭐죠? 라르손이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인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라르손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로 큰 웃음이었어요. 노벨상이라고요? 하하, 정말 좋은 농담이네요. 라르손의 웃음소리가 입국장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일을 들은 것처럼 말이에요. 인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40년간 쌓아온 연구와 노력이 한순간에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거짓말은 죄라는 거 모르세요? 모인네가 누굴 속이려고. 하여간 옐로우 몽키들은 천한 속성이 변하질 않는다니까. 라르손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시아인을 깔보는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인수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품격을 잃으면 안 된다. 라르손이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를 불렀어요. 곧 짙은 파란색 제복을 입은 보안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 노란 원숭이 분께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별도 검색실로 안내해 주세요. 라르손이 보안 직원에게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서는 뿌리 깊은 멸시와 조롱이 느껴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유럽의 인종차별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죠. 시작부터 이런 대접이라니요. 노벨상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만 아니었다면
인수를 대하는 라르손의 행동과 말투는 철저하게 범죄자를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추가 검색이 필요한가 봅니다. 따라오시죠. 보안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인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지 한국에서 온 노인일 뿐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인수에게 집중됐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 의심스러운 표정들이 인수를 둘러쌌습니다. 마치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말이에요. 인수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별도 검색실로 가는 길에 라르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중국인들 탈북자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니까? 냄새나는 옐로우 몽키들이 자꾸 들어와서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인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자신이 마치 원하지 않는 존재, 더러운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검색실에는 이미 몇 명의 아시아계 승객들이 있었어요. 모두 지친 표정으로 자신의 짐을 검사받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직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어떤 노부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수는 자신만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아시아인들이 똑같은 의심과 무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방 여기에 올려놓으세요. 검색 담당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수는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을 검색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40년간 함께 해온 가방이었습니다. 수많은 연구 자료와 추억이 담긴 소중한 가방이었죠. 직접 여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직원이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선택권을 주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인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인수의 말을 무시하고 가방 지퍼를 거칠게 열었어요. 그리고는 안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노트들, 연구 논문들, 펜들이 검색대 위로 쏟아져 나왔어요. 정성스럽게 정리해 두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뭐죠? 직원이 인수의 오래된 만년필을 들어 올렸어요. 연구할 때 쓰는 펜입니다. 인수가 설명했어요. 40년 된 펜으로 노벨상 연구를 했다고요? 정말 웃기네요. 직원이 비웃으며 만년필을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인수의 심장이 아팠어요. 그 만년필은 어머니가 대학 입학 선물로 사주신 것이었거든요. 평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는데 이렇게 함부로 취급당하다니. 검색은 계속됐어요. 직원들은 인수의 물건을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지는 듯한 표정으로 뒤졌습니다. 옷가지부터 개인용품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중국산 짝퉁들 많이 가지고 다니시네요. 한 직원이 조롱하는 듯 말했어요. 인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이 이렇게 취급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1시간, 2시간. 검색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마음속으로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인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40년간 견뎌온 외로움과 무시에 비하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마지막 가방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인수의 가장 소중한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벨상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인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인수의 마지막 서류 가방에 손을 댔어요. 검은 가죽으로 된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40년간 인수와 함께
해온 동반자 같은 존재였죠. 인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가방 안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거든요. 노벨상 관련 서류들, 수상 논문, 그리고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공식 초청장까지. 이것도 확인해야겠네요. 직원이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또 다른 짝퉁 물건이나 수상한 것들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수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지난 3시간 동안 받은 모욕과 멸시가 그를 지치게 만들었거든요. 직원의 손이 가방 잠금 장치에 닿았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금박이 입혀진 공식 문서가 맨 위에 놓여 있었어요.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초청장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 확정서가 보였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초청장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는 문서를 읽어가던 직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까까지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한 직원이 중얼거렸어요. 설마 진짜인가? 다른 직원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순간 검색실 안의 공기가 변했어요. 아까까지 인수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굳어갔습니다. 첫 번째, 직원이 급하게 상급자를 호출했어요. 무전기를 꺼내 들고 어딘가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즉시 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인수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어요. 40년간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경험이 그에게 침착함을 주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몇 분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둘러 들어왔어요. 공항 보안팀 과장으로 보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과장이 물었어요.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노벨상 초청장을 건넸습니다. 과장이 문서를 받아 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과장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리고는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신가요?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까까지 반말로 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목소리에는 조용한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장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인수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검색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인수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들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즉시 모든 절차를 중단하겠습니다. 과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어서 교수님의 짐을 정리해드리고 VIP 라운지로 안내해드려. 직원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함부로 던져놓았던 인수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는 묵묵히 지켜봤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씁쓸할 뿐이었어요. 그때 검색실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라르손이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라르손이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검색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느꼈거든요. 과장이 라르손을 노려봤어요. 라르손, 자네가 이분을 별도 검색 대상으로 분류한 건가? 네. 하지만 라르손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과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시다. 스웨덴에 공식 초청받아 오신 분이야. 라르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는 인수를 바라봤어요. 아까까지 냄새나는 아시아인, 옐로우 몽키라고 부르며 거짓말쟁이로 몰았던 그 노인이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받는 석학이었던 거예요.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르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인수는 라르손을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인수의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검색실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이 무전기로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노벨상 위원회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찾으러 말이에요. 인수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위원회에서 직접 나섰다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검색실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노벨상 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로 보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오해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위원회 관계자는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스웨덴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평범한 노인으로 취급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국가 차원에서 모셔야 할 귀빈이었던 거예요. 인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위원회 관계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죄의 뜻을 담아 특별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인수가 검색실을 나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라르손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인수의 말이 끝나자 검색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당당하게 검색실을 나섰어요. 3시간 전 굴욕적으로 끌려왔던 그곳을 이제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떠나는 거였어요. 검색실을 나선 인수는 공항 복도를 걸었어요. 노벨상 위원회 관계자들이 그를 에스코트하며 양쪽에서 보호하듯 따라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승객들이 하나둘씩 돌아봤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었죠. 방금 전까지 의심받던 노인이 갑자기
VIP 대우를 받고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인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도 기쁨도 아닌 묘한 감정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겪어온 무시와 편견이 이렇게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니. 위원회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공항당국에 강력히 항의하겠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보다는 이해가 우선이었습니다. VIP 라운지에 도착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 최고 책임자, 스웨덴 정부 관계자, 그리고 몇몇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공항 사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스톡홀름 아를란다 공항을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어요. 스웨덴 사람이 이렇게 깊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없는 일이었죠. 인수는 당황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건지 스스로 의문이 들었거든요. 스웨덴 정부 관계자가 나섰어요. 외무부 차관급으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교수님, 스웨덴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어요. 그때 라운지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소식을 외부에 알린 것 같았어요. 노벨상 수상자가 공항에서 차별을 받았다고요? 정말인가요? 동양인 최초 물리학상 수상자 말이에요. 라운지 밖에서는 더 많은 언론사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사들도 긴급히 취재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CNN, BBC, 로이터 통신까지 국제 언론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인수의 이야기가 벌써 전 세계의 뉴스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정부 관계자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심각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불행을 넘어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관계자는 인수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총리까지 나서게 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인수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스웨덴 총리까지 나서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외교적 사안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김 연구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보세요? 교수님 접니다. 괜찮으신 거죠? 김 연구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되어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계속해서 한국 상황을 설명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인수의 이름이 올라 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동양인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노벨상 수상자를 이렇게 대하다니 라는 반응들이었죠. 인수는 상황이 이렇게 빨리 확산될 줄 몰랐어요. 인터넷 시대의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개인적 경험이 국제적 이슈가 되어 버린 것이었어요. 전화를 끄는 인수에게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마이크들이 인수의 얼굴 앞으로 향했습니다. 질문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와서 무엇부터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노벨상 위원회 위원장이 나서서 기자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인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 국제적 이슈가 되어버렸거든요. 인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인수의 첫 마디였어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 말이에요. 인수의 말에 라운지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67년 전 이 땅을 밟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이죠. 인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로서 말이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었어요. 인수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총리 전화가 걸려왔어요. 위원장이 받더니 인수에게 건넸습니다. 교수님과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박 교수님, 저는 스웨덴 총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총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공식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인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라운지 밖에서는 시위대까지 나타났어요. 아시아계 시민들이 모여서 차별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 하나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특별 차량을 준비했어요. 경찰 호위까지 받으며 호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인수는 다시 한번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라르손 씨도 용서합니다. 인수의 마지막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였거든요. 차가 출발하면서 인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항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몇 시간 전 굴욕을 당했던 그곳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역사적인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인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생겨났어요.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전 세계에 더 큰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결심이었죠. 일주일 후 스톡홀름 콘서트홀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인수는 호텔방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7년간 살아온 세월이 주름진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항 사건 이후 인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각국 언론들이 연일 그의 이야기를 보도했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인수는 정장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 속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보낸 차량이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인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방을 나섰습니다. 콘서트홀로 가는 길,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 교수님 파이팅! 이라고 외치는 한국어 현수막도 보였습니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나와서 응원하고 있었어요. 인수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 주다니. 평생 구석에서 조용히 살아왔던 그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콘서트홀에
도착하자 더욱 장관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고 수상자들을 기다리는 관중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상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인수는 잠시 멈춰섰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은 홀,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무대 옆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의학상, 화학상, 문학상 수상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세계적인 석학들이었지만 유독 인수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의학상 수상자가 인수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연설이 기대돼요. 인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되었어요. 스웨덴 국왕이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장엄한 음악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한 명씩 호명되어 상을 받는 순서였어요. 인수의 차례는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리학상이 가장 마지막에 수여되는 전통이었거든요.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박인수 교수님.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어요.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지난 67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 놀림받던 기억, 홀로 연구하던 외로운 밤들,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일주일 전 공항에서의 굴욕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았어요. 스웨덴 국왕 앞에 선 인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국왕이 직접 메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인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상을 받고 자리로 돌아온 인수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메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이 상이 갖는 의미였어요. 이제 수상 연설 차례였어요. 인수가 연단에 올랐을 때 홀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인수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준비해 온 연설문이 있었지만 갑자기 다른 말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인수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어요. 차분하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67년 전 이 땅을 밟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수가 말을 시작하자 홀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향민의 아들입니다. 1950년 겨울 생후 3개월이었던 저를 어머니가 품에 안고 흥남부두에서 배에 올랐어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이야기를 계속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수야, 넌 특별한 아이야.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요. 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인수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저는 작은 연구실에서 혼자 연구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고, 때로는 차별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일주일 전 이곳 공항에서 저는 다시 한번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홀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공항 사건은 이미 전 세계가 아는 이야기였거든요. 진정한 위대함은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에 있어요. 인수의 말에 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인수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의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수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졌어요. 저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가 몇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인수는 연단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에게 약속했던 일을 해냈다는 기분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만찬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수에게 다가왔어요. 축하, 인사와 함께 감동받았다는 말들을 전했습니다. 스웨덴 총리도 직접 와서 인수와 악수했어요. 교수님의 연설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스웨덴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인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온 인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톡홀름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전 세계에서 온 축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인수는 어머니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수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공항에서 국빈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라르손이 멀리서 깊이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비행기 창으로 스웨덴 땅이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인수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차별과 멸시가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이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수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진정한 위대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67세의 작은 노인이 전 세계에 전한 메시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을 겁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그 소중한 메시지가 말이지요.